낡은 종이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이야기들의 향기였다. 강민주는 익숙하게 서가 사이를 거닐며 튀어나온 책들을 정리했다. 그의 손길은 조용하고 신중했으며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부드러웠다. 이곳 시간의 서재라는 이름의 작은 헌책방은 그가 세상과 맺고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소중한 연결고리였다. 이곳에서 그는 과거의 망령들로부터 벗어나 오직 책 속의 인물들과 조용한 대화를 나눌 뿐이었다. 바깥 세상의 소음은 두꺼운 유리문과 겹겹이 쌓인 책들 덕분에 희미한 배경음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의도적으로 세상과 거리를 두었다. 그림자처럼 살기를 택했다. 한때 그의 이름은 다른 의미로 불렸다. 코드명 케르베로스, 국가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명령에 따라 움직이던 비밀 조직의 최정예 요원. 그의 손은 수많은 피와 음모를 거쳐갔고 그의 눈은 인간이 볼 수 있는 최악의 장면들을 담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의 손은 낡은 책의 먼지를 털어내고 찢어진 페이지를 보수하는 데에만 쓰였다. 그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책방을 닫을 시간이 되자 민주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도시의 또 다른 얼굴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벼운 한숨과 함께 외투를 챙겨 입었다. 완벽한 고독도 때로는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법이다. 그는 가끔씩 작은 위안을 찾아 단골 술집으로 향하곤 했다. 그 술집은 책방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골목 안쪽에 위치한 쉼터라는 소박한 이름의 가게였다. 화려하지도 시끄럽지도 않은 그곳은 지친 하루를 보낸 동네 사람들이 잠시 어깨를 내려놓고 가는 그런 곳이었다. 가게 주인인 박씨 아저씨는 말수가 적지만 따뜻한 사람이었고 그의 딸은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다. 민준에게 그곳은 단순한 술집이 아니라 그가 어렵게 구축한 평범한 삶의 일부였다. 가게에 들어서자 익숙한 튀김 냄새와 사람들의 나지막한 말소리가 그를 맞았다. 그러나 오늘은 무언가 분위기가 달랐다. 공기 중에 날카로운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박씨 아저씨는 굳은 얼굴로 카운터에 서 있었고 그의 딸은 불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힐끔거리고 있었다. 문제의 원인은 구석 테이블에 자리 잡은 3명의 남자였다.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거친 말투와 오만한 태도는 그들이 어떤 부류의 인간인지 짐작하게 했다. 민주는 조용히 구석진 자리에 앉아 맥주를 한 병 주문했다. 애써 그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가게 전체를 울렸다. 그들은 박씨 아저씨에게 재개발 동의서로 보이는 서류를 내밀며 협박조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태산건설이라는 이름이 몇 번이나 거론되었다. 최근 이 지역의 상가들을 헐값에 매입하며 악명을 떨치고 있는 기업이었다. 사장님, 좋은 말로 할 때 도장 찍으시죠. 이 동네에서 우리 태산건설이 마음먹고 안 되는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쥐꼬리만 한 보상금이라도 받고 싶으면 지금 결정하는 게 좋을 겁니다.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박씨 아저씨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입술을 축였다. 이 가게는 제 아버님 때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제 전부입니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의 저항에 남자들의 표정이 험악하게 변했다. 우두머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씨 아저씨에게 다가갔다. 전부? 곧 잿더미가 될 수도 있는 게 전부라고? 노인네가 아직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군. 그의 손이 거칠게 박씨 아저씨의 어깨를 밀쳤다. 힘없이 비틀거리던 박씨 아저씨가 카운터에 부딪히며 신음소리를 냈다. 그 순간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제발 그냥 넘어가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
그는 수없이 되뇌었다. 과거의 자신을 깨우고 싶지 않았다. 피의 냄새, 뼈가 부러지는 감각,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뒤의 공허함. 그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쳐 이곳까지 왔다. 하지만 박씨 아저씨의 딸이 겁에 질려 내지르는 낮은 비명 소리가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남자가 박씨 아저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치켜들었을 때 민주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끌리는 소리에 남자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당신 뭐야? 구경 잘했나? 우두머리가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깊고 고요해서 오히려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그만하시죠. 어르신이 힘들어 하십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남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뭐? 이 새끼가 지금 우리한테 훈계질이야? 너도 병원 신세 지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그는 박씨 아저씨를 놓아주고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뒤에 있던 두 명의 부하도 위협적으로 일어서며 민준을 애워쌌다. 민준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그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오히려 모든 감각이 맑고 예리해지기 시작했다. 주변의 모든 움직임과 소리가 느리게 재생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수백 번의 실전 경험이 만들어낸 위험 앞에서만 깨어나는 그의 또 다른 자아였다. 케르베로스의 감각이었다. 우두머리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반응조차 못했을 속도였지만 민준의 눈에는 너무나도 뻔한 궤적이었다. 그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고개를 숙여 주먹을 피했다. 동시에 앞으로 파고들며 남자의 팔꿈치 관절을 손날로 정확하게 가격했다. 뚝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남자의 팔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여 있었다. 고통에 찬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다. 그가 비명을 지르는 짧은 순간 나머지 두 명이 양쪽에서 덮쳐들었다. 한 명은 맥주병을 깨들어 흉기로 삼았고 다른 한 명은 의자를 집어들었다. 민주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꺾인 팔을 잡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두머리를 방패 삼아 맥주병을 든 남자의 공격을 막았다. 유리 파편이 튀고 우두머리에 또 다른 비명이 울려 퍼졌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민주는 앞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의자를 휘두르는 남자의 다리를 낮게 걷어찼다. 중심을 잃고 남자가 앞으로 고꾸라지는 순간 민주는 그의 등 위로 올라타 목 뒤의 경동맥을 강하게 압박했다. 남자는 컥컥거리며 몇 번 버둥거리다가 이내 축 늘어졌다.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맥주병을 들었던 남자 하나뿐이었다. 그는 동료 두 명이 순식간에 무력화되는 것을 보고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앞의 남자가 더 이상 평범한 헌책방 주인으로 보이지 않았다. 인간의 형상을 한 재앙 그 자체였다. 그는 뒷걸음질치며 다급하게 소리쳤다. 너 이 새끼 정체가 뭐야?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민주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당신들 뒤에 누가 있는지는 관심 없어. 다만 다시는 이 가게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내 눈에도 띄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남자는 공포에 질려 깨진 병을 휘둘렀지만 민주는 가볍게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남자의 손에서 맥주병이 떨어지고 민주는 그의 손목을 꺾어 제압한 채로 다른 쪽 손으로 그의 턱을 가격했다. 남자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가게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박씨 아저씨와 그의 딸 그리고 몇 안 되던 손님들은 모두 입을 벌린 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덩치 큰 남자 셋이 단 한 사람에게, 그것도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처참하게 무너졌다. 바닥에는 신음하는 남자와 정신을 잃은 2명의 남자가 널브러져 있었다. 민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는 카운터로 다가가 박씨 아저씨를 부축해 일으켰다. 괜찮으십니까? 박씨 아저씨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민주는 그의 딸을 보며 말했다. 경찰과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저 사람들은 병원으로 가야 할 겁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는 급소와 관절을 정확히 파괴했을 뿐 불필요한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그들은 죽지 않겠지만 한동안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터였다. 이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최소한의 폭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잠시 후 골목은 요란한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쳐 현장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테이블 위에 계산할 돈을 올려놓았다. 그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다. 박씨 아저씨가 그에게 다가와 무어라 말을 하려 했지만 민주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감사의 말도 질문도 필요 없었다. 그는 가게를 나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평온했던 일상에 던져진 돌멩이는 생각보다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닐 것이다. 태산건설, 그리고 오늘 그가 상대했던 자들의 눈빛, 그들은 결코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민주는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결국 과거는 언제나 어떻게든 그를 다시 찾아오는 모양이었다. 조용한 삶을 향한 그의 꿈이 오늘 밤 산산조각 나버렸다. 태산그룹의 본사, 펜트하우스에 위치한 부회장실은 도시의 야경을 한눈에 담고 있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하지만 최태식의 눈에는 그저 자신이 발 아래에 둔 개미들의 소굴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는 값비싼 위스키가 담긴 크리스털 잔을 천천히 흔들며 맞은편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박이사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그래서 정리가 됐나? 최태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박이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저희 애들이 좀 당했습니다. 3명 모두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한 녀석은 팔꿈치 연골이 완전히 파열되었고 다른 녀석은 턱뼈가 나갔습니다. 나머지 1명도 뇌진탕 증세가 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최태식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가 흔들던 위스키 잔이 멈췄다. 당했다고? 누가 감히 내 사람들을 건드렸지? 그깟 동네 술집 하나 정리하는데 프로 선수가 출동이라도 했나? 그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박 이사는 그 이면에 숨겨진 분노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최태식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소유물에 흠집이 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그게 저희도 파악 중입니다만 목격자들 말로는 웬 남자 하나가 순식간에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헌책방 주인이라고 하던데 인상착의는 평범했다고 합니다. 박 이사의 보고에 최태식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창으로 다가갔다.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그의 뒷모습에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헌책방 주인. 그 단어가 그의 심기를 심하게 건드렸다. 고작 헌책방 주인 하나한테 내 개들이 물어뜯겼단 말인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다.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태산건설의 이름은 곧 힘의 상징이었다. 그 힘이 고작 먼지 쌓인 책이나 파는 놈에게 무시당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박 이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박 이사, 예, 부회장님. 그놈이 누군지 알아내. 이름, 나이, 가족, 과거 행적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털어. 그리고 그놈이 왜 그랬는지, 무슨 깡으로 내 일에 끼어들었는지 알아내. 내가 만족할 만한 답을 가져와. 이건 명령이야.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박 이사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박 이사가 사무실을 나가자 최태식은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벽난로에 던져버렸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고급 위스키가 불길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며 잠시 화염을 키웠다. 그는 불꽃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헌책방 주인이라 재미있군. 네가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모르겠지만 너는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야. 감히 사자의 꼬리를 밟았으니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지. 다음 날 아침 강민주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책방 문을 열었다. 밤새 뒤척였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어제의 일은 그저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예리한 감각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주변 공기의 밀도가 달라진 것 같았다. 평화롭던 그의 성역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묵묵히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았다. 그러나 그의 신경은 온통 바깥을 향해 있었다. 가게 맞은편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 어제는 보지 못했던 차였다. 안에는 2명의 남자가 타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만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민주는 그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 그들은 어설픈 감시자들이었다. 일부러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며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었다. 오후가 되자 어제 그 술집 쉼터의 주인인 박 씨가 찾아왔다. 그는 얼굴에 띈 걱정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어제 그 자들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태산건설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게를 헤집어 놓고 갔습니다. 선생님에 대해서도 묻더군요. 민주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안심시켰다. 괜찮습니다, 사장님. 저 때문에 피해를 보신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당분간은 몸 조심하십시오. 박 씨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민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자신의 행동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만 것이었다. 그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는데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날 저녁 책방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검은색 세단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민준이 움직이자 차도 시동을 걸고 천천히 거리를 두고 따라붙기 시작했다. 민준은 일부러 평소와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길을 몇 개나 거쳤다. 미행은 끈질기게 이어졌다.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의 뒤에 있는 자는 분명 민준을 시험하고 있었다. 한편 박 이사는 최태식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있었다. 그는 강민준이라는 이름과 나이, 그리고 그가 2년 전부터 이 동네에서 헌책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기본 정보를 알아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그 이전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2년 전 갑자기 나타난 사람 같습니다. 가족 관계도 깨끗하고 금융거래 내역도 책방 운영과 관련된 것 외에는 특이점이 없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최태식은 박 이사가 내민 서류를 건성으로 훑어보았다. 강민준의 평범한 흑백 증명사진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의 남자는 아무런 특징 없는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기억하지 못할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다. 유령이라는 건가? 대한민국 땅에서 과거가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나? 최태식은 짜증스럽게 서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더 파봐. 작은 흠집이라도 찾아내. 그놈을 올가맬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그의 명령에 박 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부회장님,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의 신체 정보입니다. 군 신체 검사 기록인데 모든 항목에서 특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책방 주인으로 보기에는 신체 능력이 비정상적으로 뛰어납니다. 어젯밤의 일도 그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태식은 코웃음을 쳤다. 운동 좀 했다는 건가? 그래서 뭐? 특수부대라도 나왔다는 거야? 그래 봤자 지금은 책이나 파는 퇴물일 뿐이야. 겁먹지 마, 박 이사. 민주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문 블라인드 틈으로 밖을 살폈다. 미행하던 차는 골목 어귀에 멈춰 서 있었다. 그는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누군가 다녀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주 미세하게 틀어진 책의 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위치에 붙여두었던 머리카락이 사라진 것. 그들은 자신의 집에 침입해 무언가를 찾으려 했던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의 가장 사적인 공간, 유일한 안식처마저 침범당했다.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태산건설 같은 거대 조직이 작정하고 파헤친다면 언젠가는 꼬리가 잡힐 수도 있었다. 그 전에 움직여야 했다.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 될 수 없었다. 적의 심장을 향해 비수를 꽂아야만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있었다. 민주는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낡은 철제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위성 전화기와 여러 개의 위조 신분증, 그리고 소형 노트북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그가 과거의 자신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복잡한 암호화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화면에 검은 바탕의 채팅창이 나타났다. 그는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헬리오스, 듣고 있나? 케르베로스다. 잠시 후 짧은 답신이 돌아왔다. 오랜만이군. 지옥의 파수견. 아직 살아있었나? 헬리오스는 강민준이 현역 시절 함께 일했던 최고의 해커이자 정보 분석가였다. 본명도 얼굴도 모르는 사이였지만 수많은 작전을 함께하며 서로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관계였다. 헬리오스는 조직 해체 후 자취를 감췄지만 민주는 비상시를 대비해 그와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남겨두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비상시였다. 민주는 간결하게 상황을 타전했다. 태산건설, 최태식, 그리고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는 압박에 대해 그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만을 전달했다. 헬리오스의 응답은 빠르고 냉소적이었다. 재벌 2세의 심기를 건드린 건가? 평범하게 사는 법을 잊어버린 모양이군. 케르베로스. 그쪽 세계에 다시 발을 들이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알고 있겠지? 내 뒤를 봐줄 조직은 이제 없어. 알고 있다. 그래서 너에게 연락한 거다. 방어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싸움이다. 민준의 타이핑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이미 각오를 다진 상태였다. 헬리오스는 잠시 말이 없었다. 채팅창에 커서만 외롭게 깜빡였다. 그는 민준의 성격을 잘 알았다. 그가 먼저 싸움을 거는 일은 없지만 한 번 시작하면 뿌리를 뽑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도움을 청했다는 것은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였다. 알겠다. 뭘 원하지? 짧은 질문이 돌아왔다. 태산건설과 최태식에 대한 모든 것, 사소한 정보라도 좋다. 우선은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아야겠다. 좋아. 하지만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 그들의 보안 시스템은 생각보다 견고할 테니 내 계좌는 그대로다. 알겠다. 짧은 대화를 끝으로 민주는 노트북을 덮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 그는 더 이상 도망치는 강민준이 아니었다. 반격을 준비하는 케르베로스였다. 최태식의 복수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열하고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다음 날 민주는 박씨 아저씨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가 부러져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처지였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민주는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똑똑히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자신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주변을 파괴함으로써 그를 고립시키려는 비겁한 수법이었다. 민주는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에 누워있는 박씨 아저씨의 모습은 초라했다. 그의 딸은 퉁퉁 부은 눈으로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 원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그냥 저희를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저희는 아무 힘도 없어요. 이러다가 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민주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굳은 얼굴로 사과하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를 맞이한 것은 반쯤 물에 잠긴 책방이었다. 2층에 비어있는 사무실에서 수도관이 터져 물이 새어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것 또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가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 침입해 저지른 교묘하게 위장된 파괴 공작이었다. 바닥에는 물에 젖어 퉁퉁 불어버린 책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그가 수년간 애정을 쏟아 모으고 복원했던 소중한 책들이었다. 그것은 그의 평화로운 삶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징은 속절없이 망가져 버렸다. 그는 묵묵히 물을 퍼내고 망가진 책들을 정리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분노는 판단력을 흐리게 할 뿐이다. 그는 더욱 차갑고 냉정해져야 했다. 최태식은 그를 감정적으로 흔들어 실수를 유발하려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더욱 이성적으로 그의 목을 조여야 했다. 민주는 젖은 책 한 권을 들어 올렸다. 그것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였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그는 책 속의 문장을 떠올렸다. 최태식은 박 이사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뺑소니 사고에 가게 침수라. 반응이 어떻지? 박 이사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것 같습니다. 꼬리를 내리고 곧 항복해 올 겁니다. 아니면 그 동네를 떠나거나요. 최태식은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웃었다. 그렇게 쉽게 끝나면 재미없지. 나는 그놈이 내 발밑에 기어와서 직접 비는 모습을 보고 싶어. 조금 더 몰아붙여봐.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을 건드려. 박 이사는 그의 잔인한 명령에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최태식은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술집 딸내미가 예쁘장하게 생겼던데 겁만 좀 줘. 아이들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지거든. 그의 말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에게 사람의 목숨이나 존엄성은 자신의 유희를 위한 장기말에 불과했다. 박 이사는 그의 악랄함에 속으로 치를 떨었지만 겉으로는 순종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날 저녁 민준의 노트북으로 헬리오스로부터 첫 번째 파일이 전송되었다. 태산건설의 기본적인 개요와 최태식의 신상 정보였다. 내용은 대부분 언론에 공개된 것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최태식의 사생활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상습적인 폭행 시비, 마약 투약 의혹, 그리고 그의 뒤를 봐주는 경찰 고위 간부의 이름까지. 헬리오스는 메시지를 덧붙였다.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본격적인 자료는 시간이 더 걸린다. 조심해. 놈들이 내 주변을 더 압박하기 시작했다. 헬리오스의 경고는 곧바로 현실이 되었다. 박씨 아저씨의 딸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어떤 남자들이 학교 앞에서 제 앞을 막아섰어요. 아무 짓도 하진 않았지만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를 생각해서 조심하라고 했어요.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내면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이성의 끈이었다. 그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무고한 사람들, 특히 아이를 위협하는 것은 그가 과거에 몸담았던 암흑의 세계에서도 금기시되는 일이었다. 최태식은 괴물이었다. 그리고 괴물을 상대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보다 더 지독한 괴물이 되는 것. 민준의 눈빛에서 온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안에는 오직 차가운 분노와 살이만이 남았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물에 잠긴 책방의 한가운데에 서서 헬리오스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손가락은 분노로 떨렸지만 타이핑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정확했다. 계획 변경이다. 헬리오스. 더 이상 방어하지 않는다. 저놈들을 끌어내릴 거야. 태산건설과 최태식에 대한 모든 것을 줘. 약점, 비자금 내역, 불법적인 계약들.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모든 것. 이제부터는 사냥 시간이다. 채팅창 너머의 헬리오스도 그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짧지만 단호한 메시지 속에 담긴 결의를 잠시 후 답신이 왔다. 드디어 지옥의 문이 열리는군. 좋아, 케르베로스. 네가 원하는 대로 판을 깔아주지. 대신 약속해. 이번 일이 끝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마. 민주는 그 약속에 대답하는 대신 조용히 노트북을 셔츠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헌책방 주인의 눈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포착한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망령은 완전히 잠에서 깨어났다. 사냥은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강민주는 자신의 헌책방과 아파트를 떠났다. 그곳들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그는 도시의 반대편에 위치한 허름한 모텔에 익명으로 방을 잡았다. 창문에서는 회색빛의 건물들만 보이는 세상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비켜난 곳이었다. 이곳이 그의 새로운 작전 본부이자 호랑이 굴의 심장부를 겨눌 비수를 가는 대장간이었다. 방 안은 단출했다. 낡은 침대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그 위에 놓인 그의 유일한 무기, 헬리오스와 연결된 노트북이 전부였다. 그는 지난 이틀 동안 잠을 거의 자지 않았다. 헬리오스가 보내온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유의미한 패턴을 찾아내는 작업에 몰두했다. 헬리오스는 약속대로 태산건설의 내부 서버를 해킹해 수많은 자료를 빼돌렸다. 그것은 거대한 퍼즐 조각과도 같았다. 첫 번째 목표는 적의 지휘 체계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최태식은 정점에 있는 포식자였지만
혼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손발이 되어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하수인들이 있었다. 민주는 특히 박 이사, 그의 공식 직함은 기획조정실장이었다를 주목했다. 최태식의 모든 명령은 그를 통해 하달되었고 모든 보고 또한 그를 통해 올라갔다. 그는 최태식의 가장 날카로운 송곳니이자 두꺼운 방패였다. 민주는 박 이사의 일과를 파고들었다. 헬리오스는 박 이사의 차량, GPS와 휴대폰을 해킹해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했다. 민주는 낡은 오토바이와 몇 가지 변장 도구를 이용해 그의 뒤를 밟았다.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수많은 미행과 잠복으로 단련된 그의 인내심은 돌부처와도 같았다. 그는 박 이사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의 생활 반경과 만나는 사람들을 조용히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민주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박 이사는 일주일에 2번 퇴근 후에 공식적인 동선에서 벗어나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항상 같은 사람을 만났다. 서울시청 도시계획국의 고위 간부인 황 국장이었다. 그들의 만남은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항상 현금으로 가득 찬 것으로 보이는 서류 가방이 오고 갔다.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즉시 헬리오스에게 이 정보를 전달했다. 황 국장을 파 태산건설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찾아내. 헬리오스의 답장은 짧고 확신에 차 있었다. 알겠다. 이제 좀 재미있어지는군. 헬리오스는 황 국장의 개인 계좌와 재산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민주는 태산건설이 최근 몇 년간 진행했던 모든 재개발 사업 목록을 분석했다. 2개의 정보가 합쳐지자 거대한 부패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태산건설의 사업 방식은 악랄하고 체계적이었다. 황 국장과 같은 내부 조력자로부터 도시개발 계획을 미리 입수한다. 그리고 개발 예정 지역의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박 이사와 그의 하수인들을 투입한다. 그들은 온갖 협박과 폭력을 동원해 원주민들을 내쫓고 합법적인 보상 절차를 무시한 채 땅을 차지했다. 민준의 책방이 있던 동네 역시 그들의 다음 목표물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법과 공권력을 등에 업은 합법적인 약탈자들이었다. 최태식은 이 모든 범죄의 정점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인 최 회장의 그늘 아래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힘에 도취해 있었고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다고 믿었다. 강민준이라는 작은 돌멩이가 자신의 발밑을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여전히 사라진 헌책방 주인을 찾으라며 박 이사를 닥달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민주는 조사를 계속하며 태산건설의 조직 구조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았다. 정점에는 최태식이, 그 아래에는 박 이사가, 그리고 그 밑에는 폭력을 담당하는 행동팀과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재무팀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다.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범죄 조직이었다. 이런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외부의 충격만으로는 부족했다.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 내부에서부터 붕괴시켜야만 했다. 민주는 헬리오스와 함께 재무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수많은 차명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가 얽혀 있어 추적이 쉽지 않았지만 헬리오스는 집요했다. 마침내 그는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태산건설의 모든 비자금 흐름과 뇌물 상납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로 추정되는 파일이었다. 하지만 파일에는 복잡한 다중 암호가 걸려 있었다. 헬리오스는 암호를 푸는데 최소 며칠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다릴 수만은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민주는 생각했다. 디지털 증거는 조작의 위험이 있었다.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해서는 실물 증거 혹은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필요했다. 그는 재무팀의 책임자인 김동진 상무의 신상 정보를 검토했다. 그는 유능한 회계사였지만 성격이 소심하고 겁이 많은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또한 최근 자녀의 해외 유학 자금 문제로 큰돈이 필요하다는 정보도 있었다. 그가 바로 가장 약한 고리였다. 민주는 김 상무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헬리오스에게 김 상무의 모든 것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출퇴근 경로, 자주 가는 식당, 심지어는 사소한 버릇까지 정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상대를 내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었다. 사냥감이 사냥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아주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모텔 방의 벽 한쪽은 태산건설 관계자들의 사진과 조직도 그리고 그들을 잇는 붉은 선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의 설계도 같았다. 강민주는 그 중심에 있는 최태식의 사진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얼어붙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는 오직 목표를 향한 명확한 계획과 냉철한 이성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헬리오스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김동진을 흔들 미끼를 준비해 그가 스스로 우리에게 걸어 들어오도록 만들겠다. 헬리오스로부터는 오케이라는 짧은 답신이 돌아왔다. 민주는 창밖에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추악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 그는 그 비밀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 것이다. 설령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다시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잠겨야만 한다고 해도 호랑이 굴은 생각보다 깊고 어두웠지만 사냥꾼은 이미 호랑이의 목덜미에 손을 뻗고 있었다. 김동진 상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며칠 전 국세청으로부터 날아온 한 장의 공문이 그의 평온했던 일상을 산산조각냈다. 그가 관리하던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통보서였다. 표면적으로는 무작위 추출에 의한 조사라고 했지만 김 상무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정확하게 자신의 약점을 찌르고 들어온 것이었다. 그는 즉시 박 이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경고뿐이었다. 그건 김 상무가 알아서 처리해야 할 일이야. 꼬리 잡히는 일 없도록 해. 만약 불똥이 부회장님께 튀기라도 하면 어떤 결과가 따를지는 잘 알겠지. 그 말은 사실상 모든 책임을 그에게 떠넘기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김 상무는 절망했다. 최태식을 위해 수년간 더러운 자금을 관리해 온 대가가 이것이었다. 그는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했다. 바로 그때 그의 개인 이메일로 암호화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다. 호기심과 두려움 속에서 그가 메시지를 열었을 때 그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메일에는 그가 스위스 비밀 계좌로 비자금을 빼돌린 거래 내역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최태식조차 모르는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는 범죄의 증거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태산그룹의 진짜 장부를 대가로. 김 상무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을 느꼈다. 상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국세청에 정보를 흘린 것도 그리고 이 이메일을 보낸 것도 동일 인물일 터였다. 그는 거부할 수 없는 덫에 걸려들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세무조사로 모든 것이 발각되어 감옥에 갈 것이고 제안을 받아들이면 최태식의 손에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한편 강민주는 모텔방에서 태산그룹이 주최하는 연례 자선 파티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고 있었다. 일주일 뒤 태산타워 최상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정재계의 수많은 거물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이벤트였다. 최태식에게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축제와도 같을 터였다. 민준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다. 가장 화려한 파티가 열리는 날이 역설적으로 보안이 가장 허술해지는 순간일 수 있었다. 그는 헬리우스에게 태산타워의 모든 것을 요구했다. 건축 설계도, 보안 시스템 회로도, 경비 인력 배치 계획, 그리고 자선 파티의 행사 계획서까지. 헬리오스는 며칠 밤낮으로 태산그룹의 보안망을 파고들어 기어이 모든 정보를 빼내는 데 성공했다. 민주는 벽에 붙여놓은 타워의 설계도 위에 붉은 펜으로 침투 경로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설계자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계획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잠입이었다. 그는 헬리오스가 만들어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파티의 케이터링 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타워 내부로 들어갈 생각이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 그는 직원 휴게실에서 미리 준비한 장비로 갈아입고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와 환풍구를 이용해 재무팀이 있는 35층으로 이동해야 했다. 그것은 고도의 기술과 대담함을 요구하는 위험한 작전이었다. 작전의 성공 여부는 김동진 상무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민주는 그에게 두 번째 이메일을 보냈다. 파티가 열리는 날 밤 12시 당신의 사무실에서 기다리겠다. 장부를 가져와.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다. 그는 김 상무가 결국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죽음의 공포보다는 감옥행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할 위인이라는 것을 그의 프로필 분석을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김 상무는 거래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작전 실행까지 남은 며칠 동안 민주는 철저하게 준비했다. 그는 낡은 전자상가에서 소형 무선 카메라와 주파수 교란 장치를 구했다. 등반 장비 가게에서는 튼튼한 로프와 하네스를 구입했다. 그는 이 모든 장비들을 자신의 몸에 맞게 개조하고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든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다. 그의 방은 어느새 작은 무기고이자 작전 상황실로 변해 있었다. 과거의 케르베로스가 완벽하게 부활하는 순간이었다. 그 시간 최태식은 자선 파티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는 이 파티를 통해 태산그룹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재계 인사들과의 유착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생각이었다. 강민준이라는 골칫거리는 거의 잊고 있었다. 박 이사가 몇 번이나 그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보고했지만 그는 그저 겁을 먹고 도망친 것으로 치부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성체 안에서 그 누구도 감히 자신에게 도전할 수 없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파티 당일 밤 태산타워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최고급 세단들이 끊임없이 타워 입구로 들어섰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레드카펫을 밟았다. 최태식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하에 있는 듯 보였다. 그는 자신이 이 도시의 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쌓아 올린 찬란한 성체의 가장 깊은 곳으로 어둠 속에서 조용히 스며드는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타워의 지하 서비스 입구, 케이터링 업체의 작은 밴 한 대가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있었다. 밴의 가장 안쪽, 다른 직원들과 섞여 앉아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말끔한 웨이터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옷 안에는 작전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갑고 고요하게 뛰고 있었다. 밴이 멈추고 문이 열렸다. 시끄러운 주방의 소음과 음식 냄새가 그를 맞았다. 그는 다른 직원들 틈에 섞여 자연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은 빠르게 주변을 스캔하며 모든 비상구의 위치와 보안 카메라의 각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든 것이 그가 계획했던 그대로였다. 덫은 놓였고 미끼는 물렸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꾼이 직접 호랑이의 목에 칼을 꽂는 일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태산타워의 지하주방은 전쟁터와도 같았다. 수십 명의 요리사와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파티장으로 올라갈 음식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강민주는 쟁반을 든 채 그들 사이를 유령처럼 빠져나갔다. 그의 목표는 주방 뒤편에 위치한 직원 전용 화물 엘리베이터 옆에 작은 창고였다. 그곳은 CCTV의 유일한 사각지대이자 그의 변신을 위한 무대가 될 장소였다. 창고 안은 각종 청소 도구들로 가득했다. 그는 문을 잠그고 주파수 교란 장치를 켜 주변의 모든 통신 신호를 차단했다. 그리고 재빨리 웨이터 복장을 벗어 던졌다. 그 안에는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작업복이 입혀져 있었다. 그는 허리에는 로프와 소형 장비가 달린 벨트를 차고 귀에는 헬리오스와 연결된 초소형 무전기를 꽂았다. 평범한 웨이터는 사라지고 냉혹한 작전 요원 케르베로스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창고의 천장에 있는 환풍구 덮개를 조용히 열었다. 설계도에서 수십 번이나 확인했던 경로였다. 몸을 밀어넣자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먼지 냄새가 그를 맞았다. 환풍구 내부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비좁고 어두웠다. 그는 오직 손전등의 희미한 불빛과 머릿속에 입력된 지도에 의지해 거대한 건물의 핏줄 속을 기어가는 기생충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파티장의 화려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아래에서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소음은 그의 은밀한 움직임을 감춰주는 완벽한 배경음이었다. 그는 레이저 센서와 동작 감지기를 피하기 위해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몸을 움직였다.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끝장낼 수 있었다. 그의 온 신경은 곤두서 있었고 모든 감각은 극한까지 예민해져 있었다. 이것은 그에게 익숙한 죽음과 맞닿아 있는 긴장감이었다. 약속 시간 10분 전 그는 마침내 35층 재무팀 상공에 도착했다. 그는 아래쪽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벨트에서 작은 광섬유 카메라를 꺼내 환풍구 틈새로 밀어 넣었다. 김동진 상무의 사무실이 한눈에 들어왔다. 김 상무는 안절부절 못하며 사무실 안을 맴돌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해 보이는 검은색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다. 비밀 장부가 들어있는 가방일 터였다. 그는 미끼를 물었다. 민주는 환풍구에서 나와 복도의 천장 위로 소리 없이 내려왔다. 복도에는 2명의 경비원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그는 경비원들이 모퉁이를 도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순식간에 그들의 목덜미를 가격해 기절시켰다. 그는 기절한 경비원들을 눈에 띄지 않는 비품실에 숨기고 김상무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의 손에 들린 와이어 뭉치 앞에서는 무의미한 장애물에 불과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김상무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민준의 모습은 저승사자와도 같았다. 조용히 민준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김상무는 입을 틀어막았다. 약속한 물건은 가져왔나? 민준이 묻자 김상무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가리켰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일말의 희망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가 가방을 건네려는 순간 사무실의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박 이사였다. 김상무, 지금 어디야? 35층 CCTV 하나가 잠깐 끊겼다. 무슨 일 없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김상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민주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덫이었다. 혹은 최소한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그는
김상무의 어깨를 잡고 속삭였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답해. 김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동안 민준의 귀에 꽂힌 무전기에서 헬리오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비팀이 35층으로 이동하고 있다. 놈들이 눈치챘어. 3분 안에 포위될 거야. 민준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김상무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그의 손에서 가방을 빼앗았다. 이것으로 당신의 역할은 끝났다. 그리고 그는 창문으로 달려갔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 이사와 경호원들이 들이닥쳤다. 거기서 박 이사가 소리치며 총을 겨누었다. 하지만 민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의자로 유리창을 깨부수고 허리에 찬 로프의 한쪽 끝을 튼튼한 기둥에 고정했다. 그리고 산산조각 난 유리창 너머 35층의 아찔한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박 이사와 경호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온몸을 핥히었다. 그는 능숙하게 로프를 조작하며 건물 외벽을 타고 아래로 하강했다.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화려한 파티가 한창이었다. 아무도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죽음의 고개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박 이사는 생각보다 빨리 정신을 차렸다. 그는 무전으로 건물 전체에 비상 경계령을 내리고 외벽 수색을 지시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민주는 25층의 비어있는 사무실을 통해 다시 건물 내부로 잠입했다. 그의 계획은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탈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건물은 이미 완벽하게 봉쇄된 상태였다. 모든 엘리베이터와 비상구가 차단되었고 각 층마다 경호원들이 깔려 있었다. 그는 도간에 든 쥐였다. 헬리오스가 다급하게 외쳤다. 길은 하나뿐이야. 케르베로스, 위로, 최상층 펜트하우스. 그곳은 최태식 개인 공간이라 경비가 오히려 허술할 거다. 헬기 착륙장도 있어. 그것은 미친 짓이었지만 유일한 활로였다. 민주는 방향을 바꿔 위층으로 향했다. 그는 경호원들의 눈을 피해 어둠 속을 이동하며 때로는 정면으로 부딪혀 그들을 쓰러뜨렸다. 마침내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그의 앞을 막아선 것은 박 이사였다. 그는 이미 민준의 경로를 예측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내 놈이 도망칠 곳은 없다. 박 이사의 눈에는 맹수와 같은 살기가 번뜩였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박 이사는 최태식의 최측근답게 상당한 실력자였다. 그의 공격은 빠르고 묵직했다. 하지만 민주는 기계와도 같았다. 그는 모든 공격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하고 상대의 빈틈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수십 합의 공방 끝에 민주는 박 이사의 팔을 꺾고 그의 복부에 강력한 충격을 가했다. 박 이사는 신음하며 쓰러졌다. 그때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고 최태식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골프채가 들려 있었다. 감히 내 집에까지 기어들어와? 이 벌레만도 못한 새끼. 그는 이성을 잃고 골프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그의 공격은 위협적이었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저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보였다. 그는 가볍게 공격을 피하고 최태식의 손목을 낚아챘다. 악! 최태식의 손에서 골프채가 떨어졌다. 민주는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했다. 최태식은 고통과 굴욕감에 몸부림쳤다. 내 놈 죽여버릴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민주는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최태식의 턱을 가격해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아래층에서는 수많은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헬리오스가 부른 것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민주는 장부가 든 가방을 움켜쥐고
헬기 착륙장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 강민주는 헬기 착륙장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손에는 대한민국 정재계를 뒤흔들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 태산그룹의 비밀 장부가 들려 있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가 이곳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착륙장 가장자리로 달려가 미리 확보해둔 와이어를 이용해 어둠 속으로 다시 한번 몸을 던졌다. 그의 탈출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하고 신속했다. 그는 거미처럼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와 경찰의 포위망이 완성되기 직전인 저층부에서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인파 속으로 유령처럼 스며들어 태산타워를 완전히 빠져나왔다. 그가 거리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태식과 박 이사를 포함한 태산그룹의 핵심 인물들이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속보가 터져나왔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헬리오스가 익명으로 제보한 비밀 장부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언론사들은 연일 태산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대서특필을 쏟아냈다. 태산그룹이 수년간 저질러온 불법적인 토지 강탈,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조성,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뇌물 상납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관련자들은 줄줄이 소환되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최태식이 공들여 쌓아 올린 부패의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세상이 떠들썩한 동안 강민주는 자신의 헌책방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물에 젖었던 책들을 손질하고 있었다. 축축한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정성껏 말리고 찢어진 부분을 섬세하게 복원하는 그의 손길에는 경건함마저 묻어났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망가졌던 자신의 일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상처 입은 평화를 치유하는 과정과도 같은 의식이었다. 그의 몸에는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이 몇 군데 남아 있었다. 옆구리에 깊은 타박상과 팔에 남은 날카로운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에게 이 상처들은 과거의 망령과 싸워 이겨낸 훈장이자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들을 위해 기꺼이 감수한 대가였다. 책방의 낡은 종이 냄새는 그의 지친 심신을 부드럽게 위로해 주었다. 이곳은 여전히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며칠 후 검찰의 수사가 정점으로 치달을 무렵 그는 헬리오스와 마지막으로 교신했다. 헬리오스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네가 해냈어, 케르베로스. 태산그룹은 공중분해될 거야. 최 회장도 아들 녀석의 죄를 덮으려다 결국 구속됐어. 완벽한 승리야. 세상 사람들은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고 있지. 그게 너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민주는 담담하게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는 영웅이 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조용한 삶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다. 이제 뭘 할 거지? 이참에 아예 새로운 신분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건 어때? 내가 도와줄 수 있어. 헬리오스가 물었다.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타자를 쳤다. 아니, 난 그냥 헌책방 주인으로 살겠다. 정말 괜찮겠어? 그래,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다. 민주는 대화가 끝나자마자 노트북의 모든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고 통신 장비들을 깊은 강물 속에 던져버렸다. 과거의 자신, 케르베로스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끈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지옥의 파수견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오롯이 강민준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책방 주인으로 살아갈 터였다. 시간이 흘러 도시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태산 게이트의 충격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민준의 책방에도 다시 예전과 같은 평화가 찾아왔다. 어느 화창한 오후,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목발을 짚은 박씨 아저씨와 그의 딸이 환한 미소로 그를 보며 서 있었다. 박씨 아저씨는 예전보다 조금 수척해졌지만 얼굴에는 안도감과 감사의 빛이 가득했다. 선생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딸 역시 수줍게 웃으며 작은 보온 도시락을 내밀었다. 어머니가 꼭 좀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별건 아니지만 민주는 말없이 도시락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손을 통해 마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과 표정 속에는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민준에게 더 이상 과거의 일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그를 이웃의 좋은 사람으로, 자신들을 도와준 고마운 은인으로 기억할 뿐이었다. 그들이 돌아간 후 민주는 가게 문 앞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완벽한 평화란 어쩌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삶이란 언제나 예기치 않은 폭풍을 동반하는 항해와도 같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폭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자신이 지켜야 할 등대를 잃지 않는 것이다. 그에게는 이 작은 책방과 소박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웃들이 바로 그 등대였다. 그는 가게 안으로 돌아와 박씨 아저씨의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밥과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낡은 책들의 표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싸워서 지켜낸 이 평범한 풍경을 조용히 눈에 담았다.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전사였고 지금도 전사다. 다만 그의 싸움터가 어두운 전장이 아닌 이 작은 책방일 뿐이었다. 그는 이곳을 지키는 말없는 파수꾼으로 살아갈 것이다.